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0대 초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 소개라고 딱히 할 건 없지만 하나뿐인 우리 딸, 엄마가 제 인생에서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남편도 없이 혼자서 지내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딸이 사연을 보내주면서 친구랑 얘기한다고 생각하며 들어보라 하더군요. 핸드폰이 있어도 전화 문자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딸이 이런 사연이 있다고 알려주고 가니까 그날 이후로 눈만 떴다 하면 사연부터 찾아듣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심정을 저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워낙 좁은 동네에서 사니까 남의 집 수저 몇 개인지도 다 아는 형편인데 그 상황에서 집안 이야기를 친구랍시고 또 동네 사람이라고 털어놔 봤자 나중엔 부메랑처럼 욕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이 나이껏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서 이제는 딸한테밖에 깊은 이야기를 안 하게 됐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슬퍼해주진 못할 망정 뒤에서 여자랑 별거 하다가 죽었다던데 바람난 거 아니야? 일부러 자살했다는 말도 있다니까. 무슨 사고는 사고야. 같이 안 사는 거 다 아는데. 정말 입 밖에도 내기도 싫은 흉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남일이 참 말하기는 쉽죠. 하루아침에 사고 나서 떠나보낸 남편 때문에 저도 사는 게 막막했는데 그렇게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소설을 쓰며 호박씨를 까니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 식구뿐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친하답시고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고부터 몇십 년간 앙금처럼 쌓여있던 문제기도 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으면 분명히 시원하게 한 소리 해줬을 텐데 혼자 된 뒤로 귀머거리다 생각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놈의 무식하단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 이 사연을 쓰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맞춤법 같은 것도 틀리게 적을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착한 우리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틀리면 어때? 친구한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써봐. 엄마 맞춤법 틀렸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모르는 게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게 제 어릴 적 꿈이었죠. 삼형제인 우리 집은 중풍을 맞아 아버지가 집에 누워있게 된 뒤로 어머니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던 상황이었죠. 제가 태어난 해부터 아버지는 누워서 지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게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 아버지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아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엄마는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빠, 저까지 학교에 갔다 와 배가 고파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걸 찾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했어? 아니요.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왜 인사를 안 해, 너희는?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모른 척하고 그럼 돼? 우리한테 아버지가 없어? 아픈 것뿐이라고 엄마가 맨날 입 아프게 말하지? 아버지 다 알아. 네, 인사드리고 올게요. 제대로 인사 안 하면 밥도 없을 줄 알아, 너희? 누가 봐도 아버지가 아픈 뒤로 집안이 힘들어졌는데 어머닌 그걸 핑계 삼지 않던 강인한 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아픈 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해줬죠. 누가 뭐래도 네 아버지야. 알아들어? 엄마는 오늘처럼 너희가 어른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꼭 잘못 키웠던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인사도 잘하고. 알았지? 그리고 아버진 한 번씩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짐이라고 느껴졌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었어요. 얘들아, 당장 구급차 불러. 네 아버지 위험하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숨 넘어간다고. 빨리 오라고 해. 언니, 무서워. 큰언니가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그 당시 머리맡에 있던 전화기 줄을 본인 목에 감아 숨을 못 쉬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엄마는 꼼짝도 못하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면서 애들 앞에서 못하는 짓이 없어. 어떻게든 아버지라는 사람이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꼴을 보여. 물론 병수발까지 하면서 어제까지 주부로 지내던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어머니 나이가 고작 33이네요. 그 나이에 하루하루 산다는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게다가 애들 셋은 아직도 한참 어리니 놓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모, 삼촌, 동네 할머니 집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마치고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언니 오빠가 고등학생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기다렸다는 듯 다들 부산으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부산에 공장도 많고 취업 시장이 꽤 많아서 그곳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막내였던 전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는 걸 그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언니, 나만 두고 가지 마. 같이 살면 안 돼? 언니가 한 말 안 잊어버렸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혼자 돈 벌어와서 우리 막내 과자도 사주고 우리 밥까지 다 하려면 절대 혼자서는 못한다고. 알아, 나도. 그러니까 우리 막내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언니가 나중에 자리 잡으면 부산으로 너 꼭 데려갈게.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게 언니가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럼 전화 자주 해. 알았지? 누구보다 첫째 마지노릇을 잘했던 언니는 오빠보다 빨리 철이 들어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취업할 만한 곳을 이곳저곳 찾아다녔고, 부산에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제가 중학교 방학 되면 언니가 있던 부산에 놀러 가곤 했어요. 어떻게든 엄마에게 저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했던 언니는 시간만 나면 연락을 해서 막내야, 너 부산 오는 법 알지? 언니가 그때 전화로 다 말해줬잖아. 내가 다 써놨어. 그럼 언니가 내일 터미널 가 있을 테니까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올라와. 알았지? 엄마한테 왜? 말 안 하면 걱정할 텐데. 아니야. 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와. 갑자기 언니가 방학도 아니고 주말을 앞둔 때 저더러 부산을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며칠 사이 결국 아버진 운명을 하셨죠. 아마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아버지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지 모든 게 다 정리된 후에야 언니와 가족들을 부르더라고요. 평생 누워서 아프기만 하다가 갔네. 우리 애들 이제 다 커서 자기 힘으로 돈도 벌고 그러고 살아. 그래도 아빠가 우리 다 보고 있었어, 엄마.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언니와 오빠가 엄마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여태 참고 있었던 것이 터진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 엄마도 1년 후에 간암이 생겨 언니 오빠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얼마 못 보고 하늘로 가버렸죠.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실감조차 안 나더니 엄마가 떠나는 날은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이였기도 했죠. 언니가 그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가 엄마랑 지내고 싶은 모양이다. 아빠가? 그래.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갔지. 두 분이 하늘에서 분명히 다시 만나서 편하게 있을 거야. 이제는 너도 어린 나이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 잘못 살면 엄마 아빠 욕먹이는 거야. 그리고 그 후로 전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언니가 있는 부산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부산에 있으니 직장도 쉽게 잡고 성인이 돼서도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됐죠. 사실 남편을 만나게 된 게 모두 시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이었어요. 부산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시아버지는 힘들어도 갈 때마다 시원한 음료수를 내드리면서 싹싹하게 웃는 저를 보면서 결혼은 했어? 남자친구는 있어? 없어? 매일같이 남자친구 있는지를 확인하더라고요. 유쾌하고 화통한 성격의 사장님을 보면서 저도 농담 삼아 이야기를 자주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없어요. 결혼을 무슨 일주일 만에 어디서 하고 왔겠어요. 남자도 없는데. 내 아들 만나보라니까 한 번만. 사장님이 저 좋은 것만 봐서 그래요. 전 부모님도 없고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며느리만 한다고 하면 내가 평생 다 책임진다. 아니, 언니도 여기서 결혼해서 잘 산다면서. 그러니까 같이 부산에서 터 잡고 살면 얼마나 좋아. 아휴, 정말 저 모르셔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냥 뭐 하루 쉬는 날 영화라도 보면 좋잖아. 내가 내일 가서 영화표 끊어오면 볼 거야? 볼 거지? 약속했어. 그래도 거래처 어른인데 이런 식으로 얽힌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서로 아니면 그것도 난처하잖아요. 가서 아니어도 거절을 정중하게 잘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다은 씨 맞죠? 네. 사장님이 영화표를 주셔서 일단 나왔는데.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밀어붙이기를 잘해서 조심히 부탁드려 봐달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막무가내로 막 하셨을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실은 전에 지나가다가 제가 다은 씨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아버지가 눈치채고 제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 없을 때 빨리 낚아채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를 보셨던 거예요, 전에? 네, 아주 잠깐이요. 잠깐 보고 어떻게?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그날은 다은 씨만 보이더라고요. 괜히 제가 직장 찾아가고 그러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부탁했더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셨군요.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사장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들도 저와 같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절 잠깐 보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니 그날 자리에서도 사람을 좀 진지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들으셨어요? 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언니 따라서 일찍 일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여기 일밖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혼자서 힘드셨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에 좋은 상대는 아닐 겁니다, 제가. 대학까지 나오고 부모님 두 분 멀쩡히 살아있어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다은 씨는 너무 훌륭한데 왜 그게 결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 만나 결혼하면 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오지랖도 넓고 이 사람 저 사람 지내면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보증 잘못 써서 멀쩡한 집 날리기도 했어요. 사건이 참 많았죠. 그래도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서로 믿는 가족이 있으면 다 버텨지고 사라진다고요.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믿음을 주는 가족이 있으면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사라지는구나. 다은 씨도 잘 아실 텐데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그런 분이었어요. 아픈 아버지 탓 한 번 한 적 없고 본인이 다 일해서 키워주셨어요. 역시 그래서 그런지 다은 씨한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안 봐도 알 것 같네요. 제가 커온 환경, 처한 상황까지 모두 품어주는 그 사람을 저도 결국 좋아하게 됐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준 시아버지 덕에 초스피드로 한 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형님이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좋은 것만 있을 순 없다더니 형님이 제겐 딱 그랬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일 이야기를 하는데 뭐? 뭐를 한다고요? 이해 못했어요. 자, 다시. 아, 공장에 생산하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걸 관리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 없이 기계 지키는 일이네, 그러니까. 아, 그게 최신식은 아니다 보니 결국은 사람 손이 기계 좋아지면 필요 없는 일이란 소리잖아. 아, 이해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될 일을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요? 조리 없이 말하네, 동서가. 괜히 사람 무안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제 앞에서 못 알아듣게 영어를 섞어 쓰거나 자기 대학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기 일쑤였죠. 그리고 더 얄미운 건 불같이 화를 낼 남편 성격을 알고 있어서인지 단둘이 남을 때만 눈치껏 하는 것도 얄밉더군요. 그 시절에도 서울대를 졸업해서 좋은 교육도 많이 받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좀 아래로 본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봤자 1년에 딱 서너 번 눈 감고 귀 막고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몇 년 전 명절엔 형님하고 둘이 음식 준비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참 태학이란 건 무시 못해. 그래요? 혜진이도 공부는 좀 한다면서? 외국 보내지? 우리 애들은 거기서 제대로 교육받고 지내거든.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한 걸 배워.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형님 애들하고 우리 딸애가 1살 터울이라 교육 얘기도 자연스럽게 잘 나누게 되더라고요. 난 우리 애들 태어남과 동시에 교육 계획 딱 세웠거든. 내가 꼭 서울대를 나와서가 아니라 그게 사는 내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그런 거야. 누구처럼 초졸이라고 입 꾹 닫고 살게 만들 순 없잖아? 저를 딱 겨냥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떳떳하게 저는 숨긴 적도 없고 부끄러워한 적도 없어요. 근데 혜진이는 숨길걸?
어디 가서 지 엄마 초절인 거 말하나? 우리 애는 전혀 안 부끄러워해요. 그래? 아, 그럼 동서가 세뇌를 잘 시켰네. 그리고 그때 형님 애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던 때였는데 어느 순간 형님도 외국으로 가서 몇 년을 살게 됐죠. 차라리 그렇게 멀어지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좋아하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이렇게만 보고 사니까 정말 좋았죠. 그리고 그 시점에 우리 딸한테 외국 교환학생으로 갈 기회가 왔죠. 우리 형편으로는 달에 600 이상 든다는 그걸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 몇 명을 보내준다는 학교 제안에 딸에게 더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며 저도 몇 달간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했죠. 처음 떨어져 지내는 거라 걱정도 많았는데 친구들하고 여행 떠나는 것처럼 간다니 딸애도 들떠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정윤이 학교 바로 옆이던데? 가서 보려고. 그래? 괜히 피해주고 너무 놀자고 부르고 그러지 마. 아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한 번 정도 보겠지. 정윤이 과외 엄청 많이 하잖아. 시간도 없을 거야. 워낙 형님이 예민하게 구니 딸애가 가서 형님 애하고 좀 놀았다 싶으면 불똥이 튈까 싶었죠. 그리고 형님은 딸애를 자주 의식하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동서, 여기 성적순으로 보내준 거 맞아? 네, 학교에서 보내준 거니까요. 왜요? 집안 어려운 순으로 줄 세운 거 아니고? 내 느낌에는 어째 하나같이 애들이 꾀지지한 게 수상해. 학교에서 좋은 일한 모양이네. 다 얼굴에 가난이 써 있다니까. 성적순이에요. 지가 잘해서 간 건데요. 이번 모의고사 몇 점 나왔어? 제가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스트레스 받을까 봐. 뭐라고? 엄마가 돼서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 외국에 보내놓고 아예 살판 났네, 엄마가 돼서. 다 각자 방식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가 좋은 경험하는 애한테 뭘 점수까지 물어보고 그러겠어요. 알고 보니 형님 애들은 과외를 몇 개를 붙여주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서 목표한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지자 초조해진 모양이더군요. 이 상황에 우리 애는 대학을 더 잘 가는 상황이 되면 본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 괜히 마음이 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집에 하루 갔다 온 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엄마는 왜 자꾸 참아? 엄마 나이가 되면 괜히 싸우는 게 답은 아니거든. 아까도 진짜 짜증나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엄마 초졸이라고 그 말을 굳이 하더라니까. 괜히 말리면 내가 더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할까봐 신경 안 쓰는 척했어. 근데 너무 속상해. 잘했어, 우리 딸. 역시 똑똑해. 서울대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엄마도 이제부턴 그런 소리 들으면 절대로 참지 마. 자꾸 엄마가 받아주니까 더 그러는 거야. 우리 딸이 있어. 엄마가 든든하다. 엄마는 그때 열심히 산 거잖아. 근데 왜 그걸 무식해서 그렇다고 몰아가냐고. 내가 엄마 몫까지 더 공부해서 꼭 복수해 줄 거야. 딸이라도 대신에 화를 내주니 제 맘도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딸애가 3개월간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형님도 그 뒤를 바로 이어 6년간의 긴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왔더라고요.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수시로 명문대에 합격한 사실을 당당히 알렸죠. 처음으로 그날 형님 앞에서 제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혜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됐어요. 수시로요. 아이고, 어릴 때부터 너 똘똘한 건 이 할아버지가 알았어.
애가 버스 노선도 다 외워서 찾아오더라니까. 그러게. 길 알려준 적도 없는데 대단해, 우리 혜진이. 과외 한 번 안 시켰는데 다 자기 힘으로 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의 칭찬세례에 갑자기 형님이 불쾌해하면서 아니, 오늘 저희 왔다고 마련한 자리 아니에요? 찬물을 확 끼얹더라고요. 그래. 좋은 일이 참 많다. 너도 고생 많았고. 어머니 아버진 아직 건강하셔서 좋네요. 나이 먹으니까 고장나는 데가 있긴 있지. 무슨 걱정이세요? 우리 집에 병수발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곤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때부터 대대로 아픈 아버지 보고 자라서 워낙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혹시 그런 일 생기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정말. 저도 나중에 아프면 동서한테 가려고요. 그게 무슨 전문가야. 고생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요. 아무나 못할 일이잖아요. 보면 사람한테 다 잘하는 일을 주는 모양이에요. 어울리는 게 있어요. 칭찬인 척 하면서 뼈가 있는 게 느껴졌죠. 딸의 칭찬에 또 못된 심보가 나왔구나 싶어 밥만 조용히 먹고 있는데 단둘이 남자 형님이 또 발톱을 드러내면서 고작 대학 하나 갖군 유난을 떨어. 적당히 해. 무식한 어른들이라고 대단한 줄 안다고. 대단하죠. 전 제 딸이 너무 대견하네요. 동서도 알겠지만 인생이 길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지. 그죠. 길게 봐야죠. 언젠간 형님이 제 도움 받을 수도 있고요. 모를 일이에요. 가방끈이 짧아 그런가? 생각도 짧네. 속으로 또 시작이다 싶어 한숨만 푹 내쉬는데 뭐? 내가 동서 도움을 받아? 참, 웃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관 짜고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동서한테 부탁하고 도움받을 일 하나도 없어. 그래요? 인생 길게 봐야죠. 아무리 애를 써봐 이미 다 잘린 가방끈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동서가 애 혼삭길이고 앞길 다 막을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고 나중에. 누가 누굴 이기고 마는데요. 싸울 생각도 없어요, 전. 혜진이 미래 말해줘? 여기까지가 딱 지 힘으로 애써서 올 수 있는 최대치야. 가방끈 짧은 초졸 엄마가 딸년 키워봤자지. 어차피 제 미래는 명문대 나온 파출부야. 뭐라고요? 그 말 취소하세요, 당장. 애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정윤이 인생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형님은? 동서, 서울대 엄마 둔 딸하고 초졸 엄마하고 같겠냐? 뭐가 어째요? 아니, 동서 딸 파출부가 왜? 잘 어울리기만 하는데. 형님이라서 참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만하세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안 보고 산 세월을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쳐도 번번이 이런 말만 지독하게 뱉는 형님을 그냥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딸 문제라고 생각하니 더 꼭지가 도는 기분이었죠. 걸레 든 모습이 책 든 모습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엄마라서 인정하기가 힘든 모양이야. 어쩌나 이 현실을 못 봐서. 그만하라고요.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이게? 어디 형님한테 대들어 이게? 형님이 손을 들어 올리며 저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나타난 딸이 발목을 낚아채더니 우리 엄마가 그만하라잖아요. 야, 이 싸가지야. 어른들 싸움에 끼는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뭘 모르는데요. 다 듣고 있었어요. 어쩌니?
내 눈에는 선하게 그려지는데. 너 두고 봐라. 대학은 우리 정윤이보다 먼저 붙었어도 나중에 어디서 살고 뭘 먹고 사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명문대 파출부, 그게 네 미래야. 아니면 내 손에 장해지진다. 그래요? 그렇게 떳떳하게 사셨어요? 남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뭐? 그러더니 딸은 갑자기 핸드폰에서 뭔가를 열심히 뒤지더니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때 마침 들어온 시부모님이 눈치를 살피더니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 밖에까지 다 들린다. 어머님, 얘 좀 보세요. 어른한테 버릇없이 대든다고요? 할머니, 들으셨어요? 큰엄마가 저더러 나중에 명문대 나온 파출부 될 거라고 벌써 손에 장까지 찢으시겠다는데 우리 엄마 앞에서 적당히 잘난 척하세요. 당신 뒤에서는 구린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서울대만 나오면 다예요? 이게 뭐야, 혜진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얘가 미쳤나? 뭔데? 혜진아, 이 할아버지한테 줘봐라. 화가 단단히 난 시아버지는 딸의 핸드폰을 뺏어서 갖고 가더니 안경까지 벗고 그 사진을 가만히 보더라고요. 아버님 아니에요. 동네 주민이에요. 그 사람은. 동네 주민이랑 애도 낳고 살아요? 야, 조그만 게 어딜 키워올라? 넌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혜진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늘 유쾌하던 아버님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형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공손히 손을 모으고 서더라고요. 어디서 본 거야, 이걸? 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정윤이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애가 있어? 남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넌 말하지 말라고 했지? 혜진이가 대답해. 네, 저희랑 비슷한 나이의 남자인데 아빠랑 둘이 살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도 같이 들었는데 그 애가 큰엄마 사진을 엄마 사진이라고 들고 다니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형님 가방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갖고 오더니 딸애를 시키더라고요. 찾아서 전화 걸어봐. 이 사람 받을 때까지. 그리고 전화 목록에 자주 있던 한 사람 번호를 찾아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스피커폰으로 건 순간 여보,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한국 잘 도착했어? 다정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괴롭다는 얼굴로 시아버지는 질끈 눈을 감더라고요. 왜 대답이 없어? 잘 갔냐니까. 내가 같이 안 가서 화났어? 순간 시아버지가 형님을 노려보며 대답하라고 눈치를 주니 형님이 어쩔 수 없이 입을 떼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해봤어. 왜 그래, 우리 자기 목소리가? 아휴, 애가 대학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 안 된다니까. 어차피 멍청한 애 글렀어. 당신은 다 했어. 우리 이제 3개월이야. 당신 이혼만 하고 여기 들어오면 우리 세 식구 이제 마음 편하게 산다니까. 좋은 생각만 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꿈이. 그 목소리에 시아버지가 전화기를 벽에 던져버리더군요. 너 뭐가 대체 부족해서 이러냐? 아버님, 아니에요, 그런 거.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 그놈의 유학비며 뭐며 돈 더 갖다 달래서 걔가 일하는 데서 쪽점 짜서 너 생활비 맞춰서 보내줬다. 힘들다고 나한테도 몇 번 찾아왔고 너한테 생활비 덜 보낸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아버지한테 무릎까지 꿇었어.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냐고.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
궁금해서. 그리고 당장 아주버님에게도 집으로 오라는 한마디를 남기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늘 꼿꼿하게 시부모님 앞에서 도도하게 있던 형님이 다리에 힘도 못 쓰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저를 보는데 딸애한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 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도, 동서, 나 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어? 그러자 딸애가 절 말리면서 우리 엄마 부려먹지 마시고 직접 떠다 드세요. 저한테 대하는 걸 보고서도 그랬겠지만 본인 미래까지 함부로 짓거린 형님이 오죽 미웠겠어요. 늘 착하기만 하던 애가 돌아서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혜진아. 그래, 내가 너무 미안했다. 너도 우리 청윤이 대학 못 가서 속상한 마음 잘 알 텐데 내가 부러워서 순간 말이 그렇게 나갔어. 있잖아, 할아버지한테는. 뭐요? 다르게 말해달라고요? 싫어요. 제 인생까지 점치고 다 아는 분이 본인 인생은 하나도 모르시네요. 전 제가 본 것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딸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보면서 불쌍한 눈빛으로 애가 왜 저렇게 무서워? 동서가 좀 말해줘. 내 말은 도저히 안 들을 것 같은데 동서가 설득 한 번만 해주라. 나도 실수한 거야. 어릴 적에 동서라도 임신됐다는데 낳아야지. 어떡해, 응? 지금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어? 그럴 일 없다면서요. 설마 아니죠? 초졸 나온 저한테 뭐가 부족해서 서울대까지 나온 고상한 형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겠어요? 어련히 잘 해결하실까? 기대되네요. 아버님 단단히 화난 것 같은데. 아주버님도 놀라실 테고. 이따 저녁에 시댁에서 뵙죠. 동서, 나 살려줄 사람 지금 혜진이랑 동서밖에 없어. 우리 남편도 모르는 일이고 같이 애 키우는 입장으로 제발 엄마 노릇은 하게 해주라.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죽는 날까지 부탁 안 하신다면서 시간 얼마나 지났다고 말을 바꾸세요, 황당하게. 그리고 전 딸이 행동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시댁뿐 아니라 온 가족이 뒤로 자빠질 두 집 살림 소식에 난리가 났죠. 형님은 시댁 입구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하고 아버님이 성격을 그대로 빼다받은 아주버님도 용서는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죠. 결국 이 일로 외국에 숨어 지내던 아이와 남자까지 한국에 들어와서 제대로 소송 준비를 밟게 됐어요. 조카의 대학 보내놓고 나서 이혼 사유 만들어 외국으로 도망갈 준비했던 형님은 곧 목표가 코앞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본인 말대로 인생 길게 봐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든 꼬리가 밟히게 돼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꼬리를 잘 잡아 제대로 제 응어리까지 다 갚아준 우리 딸이 이제는 남편 못지않게 믿음이 갑니다. 그날 이후로 제 딸은 우리 엄마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봤지? 이제 엄만 어디에 숨어서 살아야겠다. 내가 엄마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엄마 효도하는 것도 있지만 함부로 엄마 깔보고 그러는 거 못하게 진짜로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라며 결의를 불태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형님이란 알터니가 싹 빠져준 바람에 비록 아주버님과 시댁 식구는 저에 비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았지만 전보다 훨씬 우리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아요. 아주버님도 틈만 나면 외국에 가서 돈만 더 보내라고 닥달하던 아내와 헤어지고 나니 이제 조금 집에서 쉬는 시간도 갖고 좋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딸에게 공부를 잘하고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기 인생처럼 타인 인생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을 잔소리처럼 계속하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가방끈이 짧다고 자격지심 느끼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이 이야기가 좀 힘이 되었으면 하고 적어봤습니다. 암만 좋은 대학 나와봤자 인생은 모르는 거거든요. 자식 농사 하나는 제가 완벽하게 이긴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